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의 정책과제 포럼 두 번째 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부터 시작된 4일 동안의 정책과제 포럼의 진행을 맡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의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현장은 서울 블루스퀘어의 카오스홀이란 곳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장에 해주신 분 외에 줌, 이벤트어스 그리고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늘의 논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제안해 주실 계획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은 극장 중심으로 형성이 된 한국 영화 생산과 그다음에 소비의 체계가 현재 변화의 기점에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여러 환경의 변화가 어떤 생태계 내부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리고 또 거기에 적합한 영화 정책은 무엇일지를 고민하여 새로운 영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추진단입니다. 추진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추진 TF, 정책 패널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기획위원회는 총 45분의 영화업계의 재단체 그리고 주요 기업의 관계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앞으로 진행해야 될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의견을 인풋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추진 TF는 6명의 연구원과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의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보고서를 써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명으로 구성이 되는 정책 패널은 전업 영화인, 예비 영화인, 그리고 영화 관객,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진흥 정책의 업무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기획위원회의 제안과 추진 TF의 작업으로 진행이 된 결과물들에 대해서 커멘트와 피드백을 주시는 역할을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 기획위원회는 작년도 9월 달에 첫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 달에 현안 인식 포럼을 열어서 각 영화업계 각 영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현안들은 무엇인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제부터 총 16개의 정책 과제들을 설정을 해서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정책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기본 발제로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께서 어떤 논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주시는 그런 작업이 4일 동안의 정책 과제 포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발제자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좀 제한 없이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3월 한 달 동안의 최종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정책 보고서안이 완성이 되게 되면 완성된 버전에 대해서 또 한번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투입되고 또 조율될 수 있는 자리를 걸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줌으로도 그리고 이벤트어스라는 웨비나 플랫폼으로도 그다음에 유튜브의 생중계 스트리밍으로도 여러분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눈앞에 보이는 분들이 전부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 총 300여 명에 달한다는 생각을 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생산적인 정책, 새로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 영화진흥위원회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전체 영화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총 4개 세션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역, 그다음에 독립예술영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란 지표, 그리고 미래 관객과 영화의 교육 이 4가지 세션의 토론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영화 창작, 영화 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회사에 관한 얘기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간 영화진흥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발굴해서 거기에 공적인 재원과 공적인 재원을 투여를 하고 그것이 공적인 영역과 시장에서 어떻게 안착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을 주로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근간에는 사람과 회사가 있고 그 사람과 회사가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한국 영화의 발전 체계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게 될 주제는 영화 산업 참여자의 확대와 보호인데요. 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 청년 인력의 유입, 그다음에 영화인의 직업 환경 안정화, 그다음에 창작자들의 저작권들이 어떻게 직업 안정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이러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세션은 여성 인력의 확대입니다. 이 세션의 사회와 그다음에 발제를 맡아주실 포스트 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 추진 TF의 연구진 중에 한 분이신 김선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성인력 확대 발제를 맡은 김선아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PGK의 최정화 대표님 오셨는데요. 오늘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한 교육 또 재교육 이런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다양성 연구를 위해 이제 힘써 연구하고 계신 조혜영 연구자님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평등 이슈를 다양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노조 이상길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성 고용, 특히 기술 스태프에서의 여성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조금 이따가 발제에서도 다루겠지만 그 내용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DGK 감독조합의 김동영 감독님 와주셨습니다. 성폭력 방지위원회 DGK 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현장에서의 성폭력 문제의 예방, 교육 그리고 또 성평등 지수가 이번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도입이 되어 실행이 되었는데요. 그것들이 향후 심사제도 개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의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구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문제 제기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 산업에서 여성 고용과 관련한 이슈는 크게 성별 불균형 해소에 관한 것과 영화 산업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영화 산업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실직하거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통계는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조혜영 연구원님이 그 2020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성인지 통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업영화에서의 상업영화 30억 이상 순제작비 집행 그룹에서의 여성 감독의 비율은 2019년 10.2%에서 2020년 13.8%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실질 개봉작 기준으로 하면 여성 감독의 비율은 21%까지로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감독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무조건적으로 여성 창작자의 활동이 활성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상업영화 여성 감독의 비율은 12%였던 것이 2017년에는 0%로 또 2018년에는 2.5%로 급격하게 하락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여성 감독이나 여성 주연 영화가 대체로 저예산으로 제작된 관계로 관객 수나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개봉했다는 의미로 추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PPT에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2020년 결산 보고서 전에 작성되었으므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통계 그중에서도 상업영화군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 PPT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영화 산업에서는 수평적 직무분리, 직군별로 여성 직군과 남성 직군이 나뉘는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10년간 여성 조명 감독의 비율은 단 1%,
반면 분장 감독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90%로 나타납니다. 촬영이나 조명 동시 녹음은 남성의 비율이 높고 분장이나 의상은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직군별 성불균형은 기술 직군은 힘이 센 남자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자는 기계를 잘 못 다룬다. 뭐 이런 편견들, 또 남자들로 구성된 직군에서는 남성 중심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류한다고 해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으로 결국 여성 롤모델이 부재하는 등 편견과 고정관념이 깊게 작동한다는 것이 그간의 인터뷰와 연구의 결과입니다. 수직적 직무 분리는 흔히들 말하는 유리천장의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상업영화에서의 여성 감독의 비율은 8% 정도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영화과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미 한국 영화 대학의 영화과에서 여성의 비율이 50%가 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영화로 갔을 때 여성의 비율은 연출 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작자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난 영화 감독이 되기 싫어, 난 제작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내부에 고착화된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의 결과이고 또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 함께 교차되어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주연이 27%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영화로 담아내는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이야기가 남성 서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할 필요도 없지만 텐트폴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 같이 예산이 크고 스크린을 많이 차지하는 영화에서는 절대적으로 남성 주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앞서 한국영화 산업에서 여성 고용이 수평적 유리벽, 수직적 유리천장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직군 분리, 직무 분리의 결과 영화 산업을 통계적으로 보면 월 평균 200만 원 미만의 그룹에 속하는 여성 종사자의 비율은 58%, 남성은 37%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꾸로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의 종사자 그룹에서는 남성은 35%가 속하지만 여성은 17% 정도만 속합니다. 그러니까 즉 저임금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 종사자가 다수이고 고임금 300만 원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이제 임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직군에서 여성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고, 그리고 감독이나 제작자 같이 혹은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등 돌봄 노동이 아직까지 여성의 책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화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은 비혼을 선택하거나 혹은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경력 단절 이후에 산업에 재진입, 재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산업은 네트워크에 의한 고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제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네트워크가 부족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성 고용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장애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성 역할을 벗어난 보편적 기술 교육의 장려와 저희 학교만 해도 촬영은 주로 남자 학생들이 많이 하고 이런 식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도 좀 더 보편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 기술 인력을 위한 집중 교육,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에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호주 같은 나라의 지원제도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다양한 유관 단체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율도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신진 여성 영화 창작 인력과 또 다양한 업종에서의 여성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지원은 사실상 몇 년간 발표되었던 영진이의 연구 보고서 등에서 수차례 제안되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몇 가지 실행된 것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스탑 영화계내 성폭력, 또 미투 해시태그 운동 이후 촉발된 영화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등등을 중심으로 영화 현장에서의 예방교육과 피해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성고충 현장 대응 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또 사전에 그 책임자가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관 단체는 이에 관련해서 협의하고 행동 매뉴얼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는 유관 단체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PGK와 DGK 또 영화 노조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함께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포럼에 세션 2 독립예술영화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세션 3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과도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은 다양한 창작자군을 육성하고 지원할 때 다양한 서사의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산업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대중영화, 상업영화와 분리된 독립예술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진이의 사업과 지원에 있어서 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목표로 할 때 변화하는 영화 산업의 구조적 개혁뿐만이 아니라 내적 질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도입되는 성인지 지수는 영진이 지원 사업에서의 핵심 창작 인력의 비율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를 기초로 영진이 3기 지원 사업에서의 피프티 바이 2022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의 기준이나 방식은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전제로 단계별 전략에 따라 조정되고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분들이 많은 토론과 의견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영화 산업에서 여성 고용의 확대를 위한 현황과 문제 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발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게 될 텐데요. 이벤터스 정책 패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순서 현장 토론 이후에 현장에서의 질문, 줌 기획위원님들의 질문, 세 번째로 이벤터스 정책 패널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네 분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막 속사포처럼 쏟아낸 발제에 관해서 혹시 귀에 안 들어오신 부분이 있거나 하면 이 전문가이신 또 현장 또 경력이 많으신 유관단체 대표분들이 또 계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의견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앉아 계신 분 순서대로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최종화 대표님은 그 여성 고용 확대와 관련해서 특히 기술 스태프들과 관련해서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화 프로듀서 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정화라고 합니다. 토론은 가급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가급적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얘기들은 아마 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가급적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영화계에서 남녀 성 비율의 차이, 여성 인력들이 좀 너무 부족하다 혹은 이제 편중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관점의 변화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접근할 때 늘상 하는 얘기, 20년 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신체적인 차이,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좀 무리가 있다라던가 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큰 영화를 끌고 가려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성 감독한테 그것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여성 PD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아직도 그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좀 느끼는데요. 이거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지금의 이제 영화 작업이 이제 되게 직무세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에 큰 영화들을 감독 한 명의 힘에 의해서 리더십에 의해서 끌고 가는 영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파트의 책임들이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접근하는 기초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요즘에 맞게끔 세팅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 현장에 쓰이는 여러 가지의 기술 스텝들을 봤을 때 과연 학부에서 그 전국에 있는 영화과에서 기술 파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부분의 학교의 커리큘럼들이 시나리오와 연출에 많이 치중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 파트적인 역량을 갖추고 졸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화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영화 현장에 들어와서 어느 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막내죠. 막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힘쓰는 일밖에 사실 없어요. 영화 현장이 대부분이, 특히 기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 이 어떤 편견의 악순환이 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막상 현장에 들어와서 가령 촬영부다 뭐 기술 조명부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보면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짐을 옮기는 역할이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가 몸 쓰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해지니까 또 이제 좀 안 하려고 하고,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들어와봐야 별로 시킬 일도 없는데, 어떤 이런 단순한 구조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저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학교에서 조금 더 기술 파트에 대한 그 교육 커리큘럼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 스태프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 재교육 프로그램도 좀 냉정하게 뜯어봐야 된다. 이게 형식적 그 일을 쉬고 있을 때에 그 해당 신청한 친구들에게 급여적인 보완을 좀 해주는 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문 현장 재교육이라고 이름은 칭해져 있으나 과연 실질적으로 그 현장 재교육이 교육에 가까운가, 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저는 이 부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강화하고, 가령 이제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직접 그 핸들링 할 수 있는 곳이 대표적인 게 영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인데, 영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 수가 연출이 10명 내외, 그다음에 촬영과 애니메이션, 프로듀싱 이렇게 세 파트는 각각 5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선발 기준에서 그 여성 비율을 의무화시킬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출이나 프로듀싱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친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50% 정도까지도 욕심을 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촬영 파트가 5명 내외인데 저 여기에서 뭐 2명까지 강제할 수 있겠나? 왜냐하면 이거는 인력 풀에 대한 차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여성을 의무화시키는 이러한 시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실질적인 여성 인력을 먼저 키워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더 시급한 게 아니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조금 뭐 마지막으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추가를 하자면은 그 본인이 선택한 지금 그 여성 영화과의 여성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하여 이 50%가 넘은 여성 학생들이 기술 파트의 50%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의 선호도 역시도 성비를 맞추는 거에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가만히 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좀 그런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당신들이 향후 졸업하고 영화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미 현장에 나와 있는 실질 영화인들 말고, 현장 영화인들 말고 지금 학생들에게 그러한 의향 역시도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학생일 때 선호하는 영화의 파트,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같이 좀 접목을 시키면은 좀 보다 더 어떤 여성 인력 확대라고 하는 측면이 단순하게 50%를 차지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직접적이고 유용한 인력을 만들어내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가라는 쪽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다 됐죠?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최종화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영진이 주도의 현장 재교육에서의 그 교육 커리큘럼의 개선 문제, 그리고 아카데미에서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의 성비 균형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좀 더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견,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조혜영 연구자님이신데요. 그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2020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의 성인지 통계 부분을 맡아서 해오시고 계시고,
그리고 다양한 성평등 연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연구가 또 성평등 이슈가 결국 다양성 또는 평등까지 포함하는 다양성 이슈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성평등을 이제 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성평등을 해야 하는가 영화 산업에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또 한번 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공정한 기회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떤 성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영화 산업의 어떤 그 노동 조건이라든가 어떤 문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다양성의 문제 때문에 이 성평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지난 10년간 모든 개봉 영화, 한국 개봉 영화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감독이 여성의 이야기를 쓸 가능성은 썼던 여성이 주도하는 서사 영화를 만든 비율은 70% 정도 되고 남성 감독이 남성의 이야기를 만든 비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작자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영화가 조금 더 다양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서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한국 영화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신선함을 불어넣어주게 되고 또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성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기회, 평등 이런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되지만 이 다양성의 문제로 결국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인 소수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 또 있냐 생각해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실 계급적으로도 보면 계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유한 중산층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남성의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되지만 다양한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소수자들 그리고 아직까지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려면 다양한 주체,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창작자로서 영화 창작자로서 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다양한 사회적 어떤 그 소수자들이 영화 창작 주체로 포함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 물론 지금 당장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이 성평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별에 관련된 이런 성평등처럼 이것이 당장 현실화되면 사실은 너무나 이제 좋은 일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참여나 혹은 재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로도 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별하고는 다르게 다양한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은 아직까지도 뭐 인구의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산업 내에서 그것을 통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이 성평등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시행착오도 뭐 많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급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내면서 성평등이 이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을 더 이끌어 나가면서 이후에 우리가 이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사회적 이슈들의 재현 문제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성평등 이 정책이 좀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주제인 여성 인력 확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별 불균형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성별 불균형 해소를 하는 부분이 결국은
한국 이제 영화 산업에서의 성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과정이 결국은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그 다양성의 여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문화적 자산 안에 담아내는 중요한 가치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을 그 조혜영 연구자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그 영화 노조의 이제 이상길 수석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역시 그 노조의 일을 하고 계신 만큼 여성 인력들의 고용 확대에 관한 어떤 좀 더 본격적인 접근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원노조 이상길입니다. 일단 뭐 제가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어떤 정책 제안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말씀 드릴게요. 일단 아까도 이제 첫 번째 토론자분께서 교육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 고용 관련해서 현장에서 가장 크게 아직도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부서별, 팀별로 여성 고용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거를 그러니까 현실은 그러한데 이걸 실제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 예를 들자면 현장의 동시 녹음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스태프가 거의 없었어요. 감독국을 포함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현장에 여성 붐 오퍼레이터, 그거는 현장에서도 힘이 있는 남자밖에 못한다는 일을 여성 스태프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물론 절대적으로 남성과의 비교해서 지금 현장에 많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계속 많아지는 추세인 걸로 보면 이 녹음 분야가 실제로는 예를 들면 동아방송대라든가 이런 특정하게 가르치는 학교, 그 다음에 후반 사운드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가 확충이 되고 그 학교만큼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떻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현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왕이면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 교육 분야가 확대되는 거는 중요하게 주요한 정책이 될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정책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촬영과 조명의 전문 기술 교육 기관이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 기관만 늘어난다고 실제로 고용이 될까? 그것도 미지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만약에 현장의 촬영 감독, 조명 감독 이런 기술 스태프 감독급 대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례별로.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1년에 한 100작품 정도에서 만약에 그 중에 남성 감독들이 데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데뷔를 했을까? 예를 들면 감독이 소개를 해서 됐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영화제 수상 경력을 가진 어떤 작품을 촬영했던 사람인지, 그 실제 사례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회사가 고용을 했는지를 보고 그것의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작품을 찍을 수 있도록 여성 스태프, 감독, 촬영 감독이든 조명 감독이든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펴야겠죠. 인센티브 정책이든 뭐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일반 이제 촬영 스태프, 조명 스태프의 지반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만을 통해서 데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데뷔하는 것이 실은 가장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노동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할 때 인맥을 통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계속 말만 하는데, 그러면 그 인적 네트워크에 여성 전문 스태프를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인적망에서 실제로 구할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뭘까? 이 사람이 촬영을 전공했나? 이런 걸 보고 그 일반 스태프를 처음에
산업 진입을 시킬 때 그걸 참고하는지 아니면 남자 여자인지 이걸 뭐 진짜로 실제로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뽑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럴 때 그 전에 어떤 뭐 독립 영화를 해봤다든가 이런 경험이 필요해라고 하면 독립 영화의 그 기술 스태프로 여성 스태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또 인센티브 정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경력을 쌓을 수 없고 결국은 인적망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 저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이 정도로는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경력을 쌓고 이런 작품 해가지고 뭐 현장에 살짝 알아보니 아무 문제 없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면 굳이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만큼은 현장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능력이 되니까 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성이어서 힘이 없다 이렇게 이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지금 소수이지만 여성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촬영 조명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 동료분들이 여성이란 시선으로 자꾸 뭘 이렇게 가늠자를 지우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추가로 오늘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이런 고용 문제도 중요한데 오늘 이제 여담으로 그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화라는 게 결과물인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던지죠. 근데 그러면서 정작 그 과정 만드는 과정에 대한 가치를 좀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만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진행하다 보니 이 교육조차도 그런 것에 조금 부수적인 차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예를 들면 고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데 이 고사야말로 영화를 찍기 위한 모든 염원이 담긴 그런 행사예요. 그 행사 날에 진행이 주로 되는 게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스태프 다 모이기 때문에 뭐 주요 배우, 감독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해요. 정작. 근데 또한 그날 모든 스태프가 모이기 때문에 재밌는 영화를 찍기 위한 제일 중요한 또 영화 들어가기 전에 행사인 리딩을 합니다. 리딩을 하면 주요 감독급 스태프와 배우 다 빠져나가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정말 재밌고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특별히 뭔가를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분들이 나쁜 마음은 아니겠죠. 다만 그 마음 속에는 우리는 좋은 결과물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래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일말에 저는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특권 의식이다 생각해요. 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은 결론적으로는 성평등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평등 교육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이 말씀 본인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의견은 전달이 된 것 같고 시간이 초과가 예, 돼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추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지적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죠. 성평등 교육이 성희롱 교육, 예방 교육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그 참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교육의 문제 또 여성 스태프의 교육의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영화 산업에는 경력 단절 여성은 없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력 단절을 하고 난 다음에 재진입을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들 저희가 이번 지난 이제 성평등 소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대개의 경우 분장 감독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장 감독님도 저희는 결혼을 안 했다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현장 일 하려면 난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한 상황이 돼서는 현장을 떠나야 되고 그러면 난 경력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직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수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인터뷰로 확인되고 취재나 이런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김동영 감독님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든든의 교육뿐만 아니라 또 DGK에서 그 성폭력 방지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소개해 주시고 또 지금 영진이에서 올해 시도하는 성평등 지수 그것도 관련해서 심사제도의 개선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교육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교육의 중요성,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16년도에 그 미투가 이제 활발히 그 열기가 일어났을 때 문화예술계에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영화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영화감독조합은 그때 좀 되게 통렬한 반성과 이제 각성의 의미로 DGK 내부에 그 성폭력에 관한 특별 내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지신이라고 하는 중지하라, 지지하라, 신고하라라고 하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이제 가입할 때 그것을 지키기를 약속을 하고 이제 사인을 하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방지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되고 나서 이제 가장 사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제보나 아니면 보도가 있었을 때 이 성폭력방지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제 징계를 내리는 일인데요. 지금까지 한 몇 분의 감독님들이 여기서 이제 징계를 받으셔서 영구 제명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3년간의 자격 정지 또는 성폭력 관련 또는 뭐 의사소통 관련 교육을 한 40시간을 이수하는 대가로 제명을 다시 철회하는 이제 그런 그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 내부에 그 밴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징계 사유와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실명으로 게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DGK 내부에서는 이제 그 성폭력 관련한 그 가해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이제 조합원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육에 뭐 여성 영화인들에 대한 교육을 늘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산업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료들이 성폭력을 저질러도 또는 성차별을 하더라도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굉장히 사실 그 크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동료 집단이 힘을 특히 그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 스스로 내규를 만들고 징계를 내리고 그것을 공표를 하고 이렇게 솔선수범하게 그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좀 통렬한 반성 끝에 그 나오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선아 선생님이 이제 보내주신 그 자료를 읽으면서 이제 성평등 지수, 그러니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3가지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그 성평등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여성 인력을 그 여성 영화인의 인력을 50대 50으로 만든다는 정책은 엄청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게 기획개발과 그 다음에 이제 독립영화 단편과 장편 그리고 독립 다큐멘터리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이것이 그 성평등 지수가 그 가산점이 5점이 이제 적용된다는 건데 사실 지금 산업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성 감독의 비율이 10%대이고 특히 이제 3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감독님들은 5%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어떤 불균형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려면 유리천장에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무리 여성 감독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성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투자자에 의해서 이제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게 영화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 감독이 또는 여성 제작자가 또는 남성 제작자가 여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서랍에 묵혀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제 조금 영진이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해서 이제 문화부와 기재부까지 설득을 해서 면세 혜택을 좀 직접적으로 준다든지 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영화 그 영국에서는 영화 감독조합이 아니라 협회인가요? 영국 영화 협회에서는 그런 그 다양성 지수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거를 충족하는 그 제작사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립 영화나 저예산 영화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재능을 인정받는 감독님들이 조금 더 예산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더 큰 대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조금 더 많은 그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의 성인지 지수가 결국 이제 기획개발 지원 사업하고 독립영화 장단편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제 영진이 사업만이 아니라 결국은 산업 전반으로 그게 확산되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 산업에서의 여성 영화의 비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현재는 아직 첫 발을 내디딘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 2020년에 발표된 성인지 지수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확인에 따르면 영진이의 지원 사업에서의 핵심 성과 지표를 이제 반영이 아닌 그냥 여성 감독 혹은 여성 작가 비율을 통계를 낸 지수 발표에 의하면 여전히 그 예산이 큰 사업 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사업 단위별로 이제 장편 제작 지원은 사업비가 책정액이 크고 뭐 예를 들어 기획개발 사업은 뭐 좀 적고 뭐 이렇게 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산이 큰 사업 부문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27%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영진이의 예산에서의 특히 지원 사업에서의 이제 단순히 수적인 성비가 아니라 예산 활용에서의 성비에 대한 것도 통계화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산업으로의 확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이상길 수석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경력 코스를 저희가 팔로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현재 이미 경력 단절이 돼서 없어진 분들은 팔로우를 어차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처럼 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혜영 연구자님이 또 사례들을 알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 촬영이라던가 감독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처음 신인 감독일 때부터 나중에 장편 영화 감독이 될 때까지의 코스를 쭉 한 10년간 팔로우하면서 중간에 경력 단절로 사라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코스에 대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그 현장 영화인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육아나 사실 이제 결혼은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결혼은 큰 영향이 없고 사실 여기서 결혼이라 하면 바로 이제 육아로 들어가는 어떤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육아나 이제 이런 것들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혹은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냐라고 이제 현장에 계시는 스태프분들을 굉장히 좀 한 수십 명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전설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 계신 분들은 거의 그 비혼이시거나 비혼 상태이시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정말로 계속 끊임없이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전설처럼 누가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부분을 정말로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깊게 인터뷰를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었고요. 이게 한국만 그러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 물론 약간 더 그래도 조건이 조금 더 낫겠지만
제가 이제 조사 좀 연구 리포트를 읽은 경우는 영국 쪽하고 호주 쪽에 레이징 필름이라고 하는 영화 기르기라고 하는 그런 그 시민 단체가 있어서 이제 그 육아 돌봄 노동과 관련된 이제 영화인들이 어떻게 이 육아 돌봄 노동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혹은 어떤 커리어 발전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들도 조사해 보면 사실 영국과 호주도 그렇게 크게 네,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어떤 이제 한국도 머지않아 그런 상태에 접어들 텐데 그쪽은 지금은 돌봄 노동을 단순히 아이를 기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 노동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건 결국 계속 여성 노동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이거를 프레임을 좀 바꿔서 결국 이거는 일의 투명성. 이게 육아 돌봄 노동은 머지않아서 이제 부모 돌봄 노동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여성의 문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다 확장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런 문제를 영화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거는 일의 진행에 있어서 그리고 일의 퀄리티를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만들 때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도 인력이 계속해서 모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결국 여성 영화인들의 또 진입이 더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종의 탤런트들을 잃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일의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것의 프레임으로 1차적으로 인식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은 이제 캠페인을 먼저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호주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1차적으로 아직 경력 단절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정도 경력이 단절됐는데 바로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2, 3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단편이나 아니면 광고 캠페인 같은 것들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줘서 이 한 두세 개 정도 지원을 하면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간 단계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 지원을 호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촬영 감독으로 바로 들어갈 때 임금 지원해줄 수 당연히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 부서로 다시 진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세컨이나 아니면 이런 정도에 내가 다시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임금 지원을 해주는 그건 이제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 영화 인력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부서에 그런 식으로 좀 더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낯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호주나 이런 곳에 또 영국이나 이런 곳에 각종 다양성 지수나 혹은 그 영화 정책들을 보면 우리와는 사뭇 다른 조금 더 적극적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역시 또 영진이에서도 이렇게 성평등 지수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변해가려고 하고 선도하려고 하는 모습 역시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객석 토론 현장 토론, 그다음에 현장 질문, 줌 질문, 그리고 이벤터스 질문의 순서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또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이 답변을 더 하시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아카데미에 김홍천 팀장님 손 드셨는데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영화 아카데미 팀장 맡고 있는 김홍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 잘 들었고요. 저희 아카데미 관련해서 아까 최정화 대표님께서 아카데미 학생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여성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고 지금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기준으로 아카데미 정규과정 학생의 72%가 여성이고 기술 과정의 경우는 83%가 여성이고요. 장편 과정은 현재 좀 모집 중인데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장편 과정의 여성 비율은 50% 정도가 여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의견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너무 반가운
뉴스이고 또 남성 비율이 90% 있을 때 우리가 놀라지 않았던 것처럼 여성이 70%라고 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꼭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은 게 아니라 혹시 사회적 이슈나 혹은 산업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더 세심하게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살펴봤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예, 감독님. 예, 저도 그 영화 아카데미를 나온 사람으로서 좀 약간 첨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영화 아카데미를 다닐 때도 여성 학생들의 숫자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에서는 여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졸업 영화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성의 이야기를 무슨 시나리오를 써서 가져갔을 때 그게 굉장히 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학생의 숫자를 동수로 만드는 것만큼 그거를 조직하고 관리하고 가르치는 그 결정권자가 있는 그 결정권이 더 많은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성비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사실은 기획위원들 이쪽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진이의 그 어떤 통제가 가능한 부분 중에 아카데미가 있는데 아카데미에서의 피교육자 말고 교육자의 성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도 지금은 김홍천 팀장님 현재 그 전임 교원들 중에 한국영화 아카데미 남성 교원이 100%인가요? 아니면 거기도 성비가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임 교원의 경우는 총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연출 전공, 프로듀싱 전공, 애니메이션 전공, 촬영 전공 해서 4분 계신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남성분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강사나 외래 교수나 이런 것들 분들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 외에도 뭐 장편 과정이라든가 사전 과정이라든가 기술 과정 이런 강사진들이 많은데 강사진에서는 여성 비율을 최근 들어서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이게 뭔가 획기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추후에는 저희가 적극 고려하겠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시나리오 같은 게 남성 교육자가 여성에 관한 여성의 시나리오를 볼 때 과연 정당한 평가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없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 학생들이 자신들의 시나리오는 사소한 것, 여성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영화적 주제라고 하는 식의 비평을 받는 경우들을 토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진의 성비 문제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영화 학교에서 뭐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너무 좀 그래서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고용재 위원장님이시죠? 예. 네, 한국도민협회 고용재라고 하는데요. 저는 질문을 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김현수 본부장님이나 영진이 관련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발제하신 분이나 우리 김동연 감독님이나 좀 위원회 특정 테이블에 참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쭙습니다.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제가 몇 년째 관련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볼 때 제가 답답한 거는 이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이걸 핵심 과제로 놓고 일정한 로드맵을 짜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파편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2, 3년 전에 지속적으로 여쭤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든든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과 이게 현장과 연계되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장 질문을 던졌을 때 좀 굉장히 좀 예산을 배정하는데 난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 기회가 있으면 당신들도 좀 얘기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런 문제 있으니까 파편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전반적인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좀 동시에 있다라고 봅니다. 뭐 아까 아카데미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영화진흥위원회 본부장급
본부장급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 본부장이 있었던 적이 별로 저는 별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마 영화진흥위원회 여성 인력들은 신규 인력들이 들어오면 여성 인력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눈에 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영화진흥위원회는 일테면 구조적으로 영진이 내에 어떤 성평등을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조적인 것들은 어떻게 변모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위원회에 그 열 몇 개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로 이걸 둘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영진이의 인력 재편이라든가 뭐 센터화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 또 이러기 위해서 얼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인식의 부족함인지, 아니면 뒷받침에 대한 부족함인지, 아니면 관계부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생기는 문제인지 등등해서 좀 그런 좀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가로막히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참여자분들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지만 그 넓은 이제 이따가 저희가 줌 질문이나 이벤터스 질문을 받는 사이에 영화진흥위원회 김현수 본부장님이나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이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든든에 대해서는 이제 김현수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하고 그 조혜영 연구자는 성평등 소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이번 보고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로드맵이 되게 필요하다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성평등 소위원회의 역할을 굉장히 많은 위원회의 하나로 두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든든과 역할을 좀 정리해서 위원회를 다양성 쪽으로 확장하는 게 더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책임 있는 상근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저는 연구자로서 하고 있는 거고, 정책 제안을 김현수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토론을 한 뒤에 이제 보고서에 좀 넣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연구자 쪽 연구팀들의 의견이 될 것이고, 영진이는 이제 그러한 제안들, 보고서 내용들을 취합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로드맵, 중요한 이슈로서의 성평등과 다양성 이슈를 어떻게 영진이 내에서 실현나갈 것인가의 부분, 뭐 직원의 성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진이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수 본부장님이나 혹은 답변 주실 분이 준비될 때까지 줌과 또 줌 질문 좀 받았으면 하는데, 혹시 줌에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줌에서는 의견을 특별히 현재는 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줌에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리고요. 또 이벤터스 쪽 질문 나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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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 이제 고용재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정책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영진이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진이의 로드맵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현수 본부장님 또는 이제 영진이 분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리하면 이제 영진이가 이런 성평등 또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의견이 있을까요? 이게 올라온 게 다일까요? 이벤터스 의견이요? 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아까 로드맵 부분이나 영진이 내부의 본부장급 혹은 이제 고위 임원직에서의 성비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진이의 현재 오늘 소개된 정책 외에 어떤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뭐 여러 가지 좀 폭이 넓습니다만 영진이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고용재 대표님께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전이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의 논의도 그런 진전 없는 제자리에 돌기로 머물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에서 앞으로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리를 맴돌았던 원인은 무엇으로 진단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게 근본적이고 되게 뼈를 때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가 영화 산업 참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성 인력, 청년 인력, 그다음에 모든 영화인들의 직업적 안정, 그다음에 창작자들의 저작권 이런 문제인데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공정환경센터에서 이 영역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 오긴 했는데 다루는 방향이 센터의 이름처럼 공정환경이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었고 공정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왜 문제여서 불공정을 넘어서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타겟 설정까지를 조금 더 앞으로는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가 지금 위원회 부서로 봐서는 딱히 이 지금 있는 이 주제들을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하고 내후년도는 이렇게 하고 하기 위한 담당 부서가 명확하게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인데 이번에 정책 보고서 안에는 위원회가 그동안 했던 사업들 외에 이러한 생태계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종사자들 그다음에 회사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드는 것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대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영진의 노력들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하시는 그 부서에서 잠깐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관련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 최경진 센터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공정정책센터 최경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장기 그 위원회 계획에는 항상 목표로 들어가 있었고요. 2019년에 이제 성평등 소위원회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위원회 성평등 정책 목표 수립을 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구영재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든든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걸 그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동안에 좀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21년에 한 2.3배의 예산 증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5천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든든히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단순히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접수해서 그걸 처리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올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루기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성평등 또 이슈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두루두루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렵게 모신 네 분의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더 청취하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부족해서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현장에서 받고 아니면 오늘 자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의견이나 질문 혹시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지정을 하면 되게 좀 어려워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영화 마케팅사 협회 강효미 회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게요. 왜냐하면 마케팅이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 업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여성의 고용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영화 마케팅사 협회 회장 강혜미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마케팅 업계는 여성 인력의 비율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80% 이상의 여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영화계에서는 영화 인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파트 중 하나일 텐데요. 이제 조금 다른 접근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여성 인력에 대한 복지의 문제, 이 여성 인력들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다 5인 혹은 10인 이하의 소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복지나 어떤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그런 지원들을 기대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이고, 예, 죄송합니다. 목이 타서. 또 하나는 이제 여성 인력이 많은 어떤 이러한 직군에 대한 영화에 대해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여성 인력이 많은 업계인데
저희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감독이나 배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남성이죠. 이제 그런 데서 비롯된 어떤 성차별이나 어떤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거에 대한 논의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기획위원으로서 그 저희 이제 토론에서 여성 이제 마케팅사 소속된 분들이 육아휴직 같은 걸 떠난 다음에 예를 대기업이라면은 그분을 복귀를 기다려줄 수 있지만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떠나신 경력된 이제 육아를 떠나신 분이 다시 복귀했을 때 어떤 자리가 남아 있을 수 없는 뭐 이런 굉장히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셨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여성 인력이 고용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솔루션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기술 인력을 고용해야 되니까 아카데미에 테크 과정 만들면 된다가 아니라 다양한 코스의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기회 또 정책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성이 또 사회적으로 돌봄 노동, 육아 이런 일들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접근도 좀 다양한 기회, 다양한 교육의 기회 또 지원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와주신 많은 분들도 그와 관련해서 소중한 의견 또 토론 나눠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것으로써 오늘 여성 인력 확대와 관련한 세션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2시 30분부터 청년 인력 유입 세션이 시작됩니다. 예, 그동안은 아마 휴식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